경제를 제대로 살려달라고 신임 총리를 뽑아놨더니 현재 태국은 엄청난 재난만이 가득합니다. 이게 무슨 망조일까요? 얼마 전 초대형 태풍 야기가 북부 지역을 초토화를 시켰습니다. 대규모 홍수와 산사태로 사망자 10명, 실종자는 수십 명에 달하고 3만 가구가 넘게 침수가 되었습니다. 둑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정부는 대피하라는 문자 하나 없었습니다. 그저 괜찮다고만 하더라고요. 코로나 때도 겨우겨우 버티면서 가게를 운영했는데 이제는 목을 조여오는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전 재산과 같은 가게가 흙탕물 범벅이 되고 정부는 피해 복구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런 와중에 정부는 제대로 된 해결책 없이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요. 본인의 아버지인 탁신을 사면시키고 카지노 사업을 한다고 장밋빛 투자만을 외치고 있어요. 정작 바닥을 치고 있는 관광업이나 외교적인 해결책은 하나도 없네요. 태국 내 관광산업은 한국과의 악화된 관계 때문에 직격탄을 맞고 있는 상황이라 여론은 그 어느 때보다 싸늘합니다. 취임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38세의 젊은 총리는 국가가 처한 위기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듯합니다. 최근 태국 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나린 탐마차이예요. 어릴 적 부모님의 권유로 한국에서 유학 생활을 마치고 방콕으로 돌아와 현재는 한국식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어요. 제가 한국으로 유학을 가게 된 건 2010년 제가 21살 때였어요. 사실 그땐 별로 내키지 않았죠. 제 꿈은 일본 유학이었거든요. 당시 태국에서는 일본 기업에 취직하면 연봉이 태국 평균의 2배 이상이었고 사회적 지위도 높았답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강력한 권유로 결국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그때의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부모님이 한국을 고집하신 이유가 있었답니다. 바로 옆 나라 베트남의 변화 때문이었죠. 2010년 당시 베트남의 GDP 성장률은 6.4%로 태국의 7.5%와 비슷했어요. 하지만 베트남은 한국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거든요. 삼성전자가 2009년에 16억 달러를 투자해 하노이에 대규모 공장을 세웠고 현대자동차도 2008년부터 베트남 진출을 본격화했습니다. 부모님은 한국을 배워야 미래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엔 왜 하필 한국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조금 억울하기도 했죠. 하지만 연세대학교에서 경영학 공부를 시작하면서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답니다. 마치 새로운 세상을 발견한 것 같았어요. 한국의 대학 생활은 정말 눈이 번쩍 띄는 경험의 연속이었죠. 수업 방식부터가 달랐어요. 토론식 수업, 팀 프로젝트, 현장 학습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됐거든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3학년 때 참여한 창업 경진대회예요. 저희 팀은 글로벌 푸드트럭 아이디어로 2등을 했는데 그때 처음으로 사업에 대한 흥미를 느꼈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더라고요. 한국의 식당 문화도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24시간 영업하는 포장마차부터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까지 그 다양성이 놀라웠죠. 특히 프랜차이즈 시스템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2014년 제가 졸업할 무렵 한국의 프랜차이즈 산업 규모는 약 100조 원에 달했거든요. 이는 태국의 전체 GDP의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였답니다. 이런 숫자를 보면서 이게 바로 기회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에서의 4년은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였습니다. 경영학 지식뿐만 아니라 한국의 서비스 정신, 빠른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 그리고 끊임없는 혁신 정신을 배웠죠. 이런 경험들이 제가 태국에서 사업을 시작하는 데 큰 밑거름이 됐어요. 마치 보물상자를 가득 안고 태국으로 돌아온 기분이었달까요? 2015년 26살의 나이로 방콕에 첫 번째 서울의 맛 레스토랑을 열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서비스 정신과 인테리어 감각을 그대로 적용했어요. 당시 태국의 외식 산업 규모는 약 120억 달러였는데 그중 한식당은 1% 미만이었죠. 하지만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한식 수요도 늘어나고 있었어요. 이런 트렌드를 보면서 이제 내 차례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가게의 차별점은 경험이었습니다. 단순히 음식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한국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죠. 예를 들어 매주 금요일 저녁에는 K-팝 댄스 공연을 열었고 월 1회 한국어 강좌도 진행했어요. 이런 노력 덕분에 개업 6개월 만에 월 매출 1억 원을 달성할 수 있었답니다. 그때의 기쁨이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사업은 순조롭게 성장했죠. 2017년에는 치앙마이에, 2018년에는 푸켓에 지점을 열었어요.
2019년 말에는 세계 지점 직원 수도 120명이 넘었고요. 태국 내 한식당 중 최대 규모로 성장했죠. 이 모든 게 꿈만 같았어요. 2020년 초 모든 게 순조로워 보였어요. 방콕, 치앙마이, 푸켓의 가게들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었고 매출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세상이 뒤집어진 것 같았죠. 코로나라는 녀석이 찾아온 거예요. 처음엔 곧 지나가겠지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상황은 점점 심각해졌죠. 3월 말 태국 정부가 국경을 폐쇄를 선언했을 때 저는 처음으로 진짜 위기가 왔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푸켓점이 제일 먼저 타격을 받았어요. 관광객들이 완전히 끊겨버렸으니까요. 매출이 90% 이상 떨어졌다니까요. 믿기지 않더라고요. 직원들 얼굴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라는 생각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들었죠. 그때 한국 친구들이 많은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다. 저도 한국의 대응법을 가게에 적용하면서 힘든 그 시기를 버틸 수 있었거든요. 코로나 시절 한국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 마스크 생산 대처 능력, 철저한 역학조사 3개가 한국의 대응을 본받으려 했답니다. 저는 생각했어요. 우리도 한국처럼 빠르게 대응해야 해. 가장 먼저 한 일은 직원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거였죠. 마스크 착용, 손 소독제 비치, 체온 체크 등을 철저히 했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배운 배달 서비스를 시작한 거예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죠. 매출은 여전히 바닥을 쳤고 직원들의 생계가 걱정됐어요. 밤에는 잠을 이루기 힘들었답니다. 이대로 가게들을 닫아야 하나? 하는 생각에 눈물이 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문득 한국의 또 다른 문화가 떠올랐어요. 바로 밀키트였죠. 한국에서 공부할 때 보니까 직장인들이 배달을 많이 시키더라고요. 그때 번뜩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그래, 도시락과 밀키트 배달을 하자. 바로 서울의 맛 도시락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재택근무를 하는 직장인들을 타겟으로 한 거죠. 불고기 도시락, 비빔밥 도시락, 김치찌개 도시락 등 다양한 메뉴를 개발했답니다. 가격은 저렴하게 하지만 품질은 높게 유지했어요. 처음엔 반응이 미지근했죠. 하지만 점점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집에서 먹어도 레스토랑 맛이야. 건강하고 맛있어. 이런 리뷰들이 올라오기 시작했답니다. 한 달 만에 도시락과 밀키트 판매량이 전체 매출의 50%를 차지하더라고요. 이 성공에 힘입어 다른 아이디어들도 시도해봤어요. 온라인 한식 쿠킹 클래스를 열었죠. 집에서 한식을 만들어 먹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SNS 마케팅도 강화했답니다. 인스타그램에 예쁜 도시락 사진을 올리면 좋아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물론 여전히 어려움은 있었죠. 푸켓점은 결국 임시 휴업을 해야 했어요. 치앙마이점도 간신히 버티고 있었고요. 하지만 방콕점은 도시락 사업 덕분에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갔답니다. 직원들과의 소통도 정말 중요했어요. 솔직하게 상황을 설명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보자고 했죠. 일부 직원들은 자발적으로 무급휴가를 신청했고 나머지는 돌아가며 일하는 방식으로 바꿨어요. 그들의 이해와 협조에 정말 고마웠답니다. 2020년 말 상황은 여전히 어려웠지만 그래도 조금은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도시락과 밀키트 사업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었고 레스토랑도 조금씩 손님들이 돌아오기 시작했죠. 이 시기를 겪으며 많은 것을 배웠어요. 위기 대응 능력, 유연한 사고, 그리고 무엇보다 직원들과의 신뢰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답니다. 또 한편으로는 제 자신의 한계도 느꼈죠. 나는 아직 많이 부족하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가능성도 발견했어요. 도시락 사업이 생각보다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이걸 어떻게 더 발전시킬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뜨거워졌답니다. 2022년 드디어 코로나의 그림자가 조금씩 걷히기 시작했어요. 태국 정부가 국경을 다시 열기 시작했거든요. 그때의 기분이란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였답니다. 가슴이 뛰고 희망으로 부풀어 올랐죠. 하지만 곧바로 모든 게 좋아진 건 아니었어요. 관광객들은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지만 예전만큼은 아니었거든요. 2019년에 비하면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었죠. 그래도 희망은 보였습니다. 특히 한국인 관광객들이 빠르게 늘어나더라고요. 푸켓점을 다시 열 준비를 시작했어요. 2년 동안 문을 닫아두었던 터라 걱정이 많았죠. 손님들이 올까? 직원들은 다시 구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로 밤잠을 설치기도 했답니다. 그래도 용기를 내어 문을 열었어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루에 손님이 10명도 안 올 때도 있었죠. 그때마다 이러다 망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곤 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방콕점과 치앙마이점에서 배운 노하우를 푸켓점에 적용했어요.
온라인 쿠킹 클래스, SNS 마케팅 이 모든 걸 푸켓에서도 시작했죠. 그리고 현지 호텔들과 제휴를 맺어 한식 뷔페를 운영하기 시작했어요. 점점 상황이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 초에는 푸켓점 매출이 코로나 이전의 60% 수준까지 회복됐어요. 아직 갈 길이 멀었지만 그래도 희망이 보이더라고요. 방콕점과 치앙마이점도 안정을 찾아갔어요. 특히 코로나 시절에 한국의 드라마들이 대박이 나면서 외국 관광객들도 태국 현지 음식만큼 한국 음식에도 관심이 크더라고요. 태국 현지인은 물론 외국인 관광객들이 찾아주는 레스토랑이 되었습니다. 직원들도 하나둘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떠났던 직원들이 다시 연락해오는 걸 보면 정말 감격스러웠죠. 우리가 함께 이겨냈구나 하는 생각에 눈물이 날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새로운 장애물도 있었습니다. 물가가 많이 올랐거든요. 특히 식재료 값이 크게 올라서 원가 관리가 정말 힘들었어요. 메뉴 가격을 올려야 할지 품질을 낮춰야 할지 매일 밤 고민했죠. 결국 결단을 내렸어요. 품질은 절대 낮추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새로운 메뉴를 개발해 원가를 줄이고 일부 메뉴의 가격을 조금씩 올렸어요. 다행히 손님들이 이해해 주셨죠. 맛있으면 이 정도 가격은 괜찮아요 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정말 감사했답니다. 2023년 중반 태국에 오랜만에 희망의 불빛이 비치는 듯 했어요. 정부가 드디어 관광진흥 정책을 대대적으로 펼치기 시작했거든요. 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와 무비자 협정을 맺고 관광객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더라고요. 우리 같은 관광업 종사자들은 정말 기대에 부풀었답니다. 드디어 코로나의 악몽에서 벗어나는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죠. 하지만 세상 일이 마음대로 되진 않더라고요. 이상하게도 한국인 관광객이 늘지 않았어요. 처음엔 아직 시간이 좀 더 필요한가 보다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한국을 갔다가 비자 문제로 강제 귀국을 당한 태국인 인플루언서 이야기였어요. 그 소식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라고요. 이거 큰일이겠는데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죠. 아니나 다를까 곧 SNS에서 한국 방문 금지라는 해시태그가 폭발적으로 퍼지기 시작했어요. 이게 바로 밴코리아 운동의 시작이었죠. 한국의 엄격한 입국 심사 규정에 대한 불만이 폭발한 거예요. 많은 태국인 관광객들이 한국 입국 과정에서 까다로운 절차를 겪고 심지어는 여러 서류를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입국이 거부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다고 해요. 소셜미디어에서는 해시태그 한국 여행금지 같은 해시태그가 순식간에 퍼져나갔어요. 태국인들의 분노와 실망감이 그대로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태국인 관광객들은 한국 이민 당국의 무례한 태도나 지나치게 까다로운 질문에 대한 불만을 터뜨렸어요. 마치 범죄자 취급을 당하는 것 같았다라는 말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죠. 이런 경험들이 쌓이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한국 대신 일본이나 중국으로 여행 목적지를 바꾸기 시작했어요. 이 밴코리아 운동이 퍼지면서 우리 같은 한식당 운영자들도 큰 타격을 받았어요. 손님들이 눈에 띄게 줄어들더라고요. 한국 문화를 좋아하던 단골 손님들도 한국 음식은 맛있지만 한국에는 당분간 가고 싶지 않다라는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이 현상이 단순히 젊은이들의 일시적인 반응이라고만 생각했어요. 한국에 가고 싶었는데 거부당해서 화가 났나 보다 하고 말이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문제가 단순히 개인의 경험을 넘어선 더 큰 무언가가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던 중 이 문제가 뉴스에서 다뤄지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언론에서 이 사태를 다루는 방식을 보니 뭔가 석연치 않은 점이 있더라고요. 마치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이 사태를 부풀리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때 문득 떠올랐죠. 혹시 군부 세력과 왕실이 이 사태를 이용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코로나 시절에도 방역 키트를 빼돌린다든지 백신 수급에 있어서 비리가 난무했던 걸 생각하면 이번에도 뭔가 숨겨진 의도가 있을 것 같았어요. 이 사태가 단순한 관광 문제를 넘어서 양국 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게 정말 안타까웠어요. 한국과 태국 두 나라 모두 저에게는 소중한 곳인데 말이죠. 한국에서 공부하면서 얻은 경험과 지식이 제 인생을 바꿨는데 이렇게 두 나라 사이에 벽이 생기는 걸 보니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요즘 아침마다 뉴스를 보면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우리나라 정치가 언제쯤 안정을 찾을까 하는 생각에 한숨만 나오네요. 얼마 전 38살의 젊은 여성이 신임 총리로 뽑혔을 때 솔직히 저도 놀랐어요. 패통탄 시나와시라고 탁신 전 총리의 딸이더라고요.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지지율이 상당했다고 해요. 드디어 변화의 바람이 불겠구나 하는 기대감도 있었죠. 하지만 어른들의 생각은 달랐어요. 경험 없는 사람이 경제나 외교를 어떻게 해? 라는 걱정의 목소리가 컸죠. 저도 조금은 불안했어요. 과연 잘 해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큰 논란이 일어났어요. 패통탄 총리가 국왕에게 총리직 승인을 받는 날이었죠. 기념 사진을 찍는 자리에서 그만 스몰하트를 했다네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유래된 제스처 중에 엄지와 검지로 하트를 만드는 그 포즈 말이에요. 순간 아이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태국에서는 공직자의 행동을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특히 국왕 앞에서 하얀색 공무원 제복 복장을 입고 있을 때는 더욱 엄격한 규정을 따라야 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스몰하트라니 아무리 젊은 총리라지만 좀 가벼운 행동 아닌가 싶더라고요. 예상대로 언론에서 난리가 났어요. 보수적인 사람들은 공직자의 위엄을 손상시켰다며 비난했고 일부 정치인들은 이걸 헌법윤리조항 위반이라며 국가반부패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대요.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건 아닐까 하고요. 젊은 세대들은 오히려 친근하고 현대적인 모습이라며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가치관을 생각하면 확실히 논란의 여지가 있긴 해요. 게다가 패통탄 총리의 아버지가 탁신 전 총리라는 점도 이 논란을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어요. 아버지의 정치적 영향력 때문에 더 주목받고 있는 것 같아요. 딸이 총리가 되자마자 본인 아버지를 사면하는 코미디 같은 상황이 지금 태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들은 소식 중에 태국이 중국과 군사훈련을 한다는 게 있더라고요. 정말 세계 정세를 전혀 읽지 못하는 처사죠. 특히 중국산 잠수함 구매 문제가 계속 논란이 되고 있어요. 태국 정부가 중국에서 잠수함을 사기로 했다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았나 봐요. 독일이 이 잠수함에 들어갈 디젤 엔진의 수출을 거부했거든요. 독일 법에 따르면 외국 무기에 자국 엔진을 사용할 수 없다나 뭐라나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이제 이 계획은 무산되겠구나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웬걸요, 중국이 포기하지 않더라고요. 자기들이 만든 엔진을 쓰자고 제안했대요. 더 놀라운 건 우리 해군이 이걸 승인했다는 거예요. 한 번도 써본 적 없는 엔진을 우리가 첫 번째로 사용한다고 생각하니 불안감이 커져요. 중국은 이 엔진에 대한 보증기간을 늘리고 예비부품이랑 기술 지원도 해준다고 약속했다는데 솔직히 그다지 안심되지 않아요. 만약 사고라도 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건가요? 국민의 세금으로 이런 위험한 물건을 사다니 말이 되나요? 더 놀라운 건 이 계약이 양국의 외교관계를 고려해 계속 추진 중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태국은 중국과 협력해서 계약을 수정하고 중국이 우리 농산물을 사주는 방식으로 협상을 하고 있대요. 무기를 사는데 농산물이 왜 나와? 라는 의문이 들어요. 연일 답답한 뉴스만 가득하니 사람들은 길거리에서 총리를 탄핵해야 한다는 얘기로 토론을 벌이고 있었죠. 그나마 희망적인 소식은 우리 정부가 한국 내 태국인 불법 노동자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피팟 노동부 장관님이 한국의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님을 만나셨대요. 15만 명이나 되는 태국 불법 노동자들의 사면과 합법화를 요청했다고 해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 정부도 뭔가 하고 있구나 하는 안도감이 들더라고요. 피팟 장관님 말씀으로는 작년에만 7천 명이 넘는 태국인들이 불법 체류 상태로 한국에서 일하다 돌아왔대요. 대부분 처음엔 합법적으로 갔는데 직장을 옮기면서 불법 체류자가 됐다고 해요. 이 이야기를 들으니 마음이 복잡해져요. 그들도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했을 텐데 하는 생각이 안타까워요. 이 사람들 대부분이 3, 4년 넘게 한국에 살면서 한국어도 배우고 기술도 익혔다고 해요. 저도 한국에서 유학하면서 많은 걸 배웠는데 그분들도 비슷한 경험을 했겠죠? 그 경험과 기술이 헛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문제가 하루빨리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과 태국 두 나라 모두 제게는 정말 소중해요. 한국에서의 경험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고 태국은 제 뿌리이자 꿈을 펼치는 곳이니까요. 이 두 나라가 서로 등을 돌리는 걸 보는 건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리고 태풍 야기가 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만 해도 별 일 없겠지 했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죠.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하더니 순식간에 거리가 강으로 변해버렸어요. 치앙마이에 있는 제 가게 그 가게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데 그 가게가 물에 잠기는 걸 보면서 정말 눈물이 났습니다. 가장 화가 났던 건 정부의 대응이었어요. 대피 문자 하나 없었다니까요. 소셜미디어에서는 사람들의 구조 요청이 넘쳐났는데 정부는 뭘 하고 있었던 걸까요? 군대가 나섰다지만 너무 늦었죠. 제 친구 중 한 명은 지붕 위에서 이틀을 버텼대요. 상상이 가나요? 그 공포와 절망감이 생각만 해도 가슴이 아파요. 치앙라이는 80년 만에 최악의 홍수라던데 우리 정부는 대체 뭘 했던 걸까요? 가게 안으로 들어갔을 때의 그 절망감이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물에 잠긴 주방기구들, 떠다니는 의자들 제가 그토록 아끼던 한국에서 가져온 장식품들은 이미 망가져 있었죠.
그 순간 제 마음도 함께 무너져 내렸어요. 복구를 시작했지만 갈 길이 멀어요. 정부의 지원은 찾아볼 수가 없고 보험도 이런 대규모 재난은 커버하지 않는데요. 모든 게 제 어깨 위에 놓인 거죠. 밤에 잠자리에 들 때마다 내일은 어떻게 해야 하지? 라는 생각에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상청에서는 추가 강우가 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복구 작업을 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또 물에 잠기면 어쩌지? 하는 불안감이 떠나질 않아요. 요즘 들어 한국이 더 그리워져요. 재난 대비가 얼마나 잘 되어 있었는지 정부의 대응은 얼마나 빨랐을까? 솔직히 말하면 앞으로가 정말 걱정돼요. 가게 복구에 들어갈 비용을 생각하면 밤잠을 설치게 됩니다. 대출은 이미 한계에 달했고 당장 직원들 월급은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네요. 태국 정부가 우리 같은 소상공인들을 위해 뭔가 대책을 마련해 주길 바라지만 그저 헛된 희망일 뿐일까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을지 솔직히 자신이 없어요. 그래도 당장 포기할 순 없겠죠. 내일도 또 가게에 가서 복구 작업을 이어갈 겁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나아가다 보면 언젠가는 길이 보이겠죠. 지금은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밖에 할 수 없네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마지막으로 제 마음을 조금 더 나누고 싶어요. 제가 가게를 복구한다고 한들 관광객이 없으면 다시 무너지고 말 거예요. 한국은 제게 제2의 고향이나 다름없어요. 그곳에서 보낸 시간들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거든요. 한국의 문화, 끊임없이 노력하는 정신, 그리고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 이 모든 것이 제 삶의 일부가 되었어요. 한국을 알게 된 것이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 태국과 한국 사이에 어려움이 있지만 이건 분명 극복할 수 있을 거예요. 한국전쟁 때 태국이 한국을 도왔듯이 우리는 오랜 역사 속에서 서로를 지지해온 친구 사이잖아요. 불법 체류자 문제도 반드시 좋은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거라 믿어요. 양국 정부와 국민들이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한다면 이 문제를 넘어 더 깊은 유대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제 가게도 태풍으로 큰 피해를 입었지만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한국에서 배운 할 수 있다는 정신으로 하루하루 복구에 힘쓰고 있어요. 때론 힘들고 지칠 때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한국에서의 추억들을 떠올리며 힘을 내곤 해요. 여러분 방콕에 오시면 꼭 제 가게를 찾아주세요. 비록 지금은 어렵지만 곧 예전의 모습을 되찾을 거예요. 정성껏 준비한 한식으로 여러분을 맞이하고 싶어요. 한국 음식을 먹으며 우리가 얼마나 가까운 사이인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더 강한 우정을 만들어갈 수 있을 거라 믿어요. 한국어로 배운 말로 마무리할게요. 함께 가요 우리. 여러분의 방문을 기다리며 오늘도 열심히 가게를 준비하고 있을게요. 꼭 오세요. 나린 탐마차 씨의 사연 잘 들어보았는데요. 한국과 태국의 외교적 마찰을 걱정해 주시는 마음에 저희도 다양한 생각이 드네요. 태풍으로 인해 피해가 심각하실 텐데 부디 잘 이겨내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신임 총리의 취임 이후로 자연재해, 외교적 마찰, 국민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포즈 등 시끄러운 태국 내 여론에 대해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 공유해 주세요. 끝으로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저희 감동 충전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